여기 수많은 살해 협박과 암살 시도 속에서 살아남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살만 루시디. 전세계 시아파의 수장, 이란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인 호메이니가 루시디를 죽여라 라는 종교 명령을 내리기도 한 인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미문학 그리고 환상문학의 거장으로도 뽑히는 인물.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전세계 무슬림은 그를 이렇게 미워할까요? 루슈디는 인도 뭄바이에서 부유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는 우리에게 힌두교 국가로 알려졌지만 국가 내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의 수만 1억이 넘는 무슬림 국가이기도 하죠. 그는 14세 때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생활하다 소설 한밤의 아이들이 부커상을 수상하며 전업작가로 전향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문학계에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988년 살만 루시디는 그의 최대 문제작인 악마의 시를 발표합니다. 사타닉 버스. 두 인도인이 비행기 테러 사고를 겪은 뒤 각각 천사와 악마의 영향을 받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내용을 다룬 소설 악마의 시. 얼핏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판타지 소설 같은데 과연 어떤 내용이 그를 생명의 위협에까지 놓이게 만들었을까요? 무슬림, 복종하는 자, 유일한 신을 믿는 자를 뜻하는 이슬람교도를 의미합니다. 이슬람은 유일한 신인 알라를 믿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존경하죠. 하지만 살만 루시디의 악마의 시에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델로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슬람 경전 꾸란의 일부를 악마로부터 계시받아서 썼다고 표현한 구절이 있어서 이는 전세계 무슬림들의 반발을 사게 된 것입니다. 1988년 이 소설이 출간되자마자 영국의 무슬림 지도자들 사이에서 루시디는 신성모독으로 비판받게 됐고 이후 영국 현지 무슬림을 시작으로 공개적인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1989년 1월 파키스탄에서도 악마의 시에 대한 비판 시위가 확산됩니다. 마침내 같은 해 2월 14일 당시 이란 혁명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공개적으로 이 책을 비난하고 루시디에 대한 파트와를 발표하면서 그를 처단할 사람에게 상금을 제시하며 현상금을 내겁니다. 파트와란 이슬람학자가 이슬람법에 대해 내놓는 의견을 의미합니다. 물론 종교적 의견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몇몇 중동 국가에서는 이 파트와가 마치 법원의 결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국의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루시디의 신변을 보호하며 이란과 단교를 선언했고 그렇게 루시디는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은둔 생활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에도 루시디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1년에는 상상 속 고향, 1990년에는 어린이 소설 하룬과 이야기의 바다, 또 1994년에는 단편소설 모음집, 동쪽, 서쪽, 그리고 1995년에는 소설 모어의 마지막 한숨 등을 연달아 집필하는 등 계속 창작 활동을 이어갔죠.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호메이니 사후 영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 카타미 이란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루시디는 공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서전 형식의 책 조셉 안톤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회고했고 이 책 제목은 사실 은둔 생활 중 채택한 자신의 필명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2022년 루시디는 독일 잡지 슈테른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삶이 조금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이 말이 화근이 됐을까요? 불과 2주 뒤 뉴욕에서 강연을 앞두고 루시디는 무려 10번 이상 흉기에 찔리는 끔찍한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발의 신경이 절단되고 간이 손상된 그는 한쪽 눈도 잃을 위기에 처했죠. 그렇게 그는 한쪽 팔과 눈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목숨을 부지하게 됐습니다. 그를 공격한 범인은 하디 마티르, 당시 24세로 시아파 극단주의와 이란 혁명 수비대에 심정적으로 동조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악마의 시, 논란 당시에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 무려 10년 후 태어난 인물이라는 점도 충격을 더합니다. 악마의 시와 관련해서는 살만 루시디만 피습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설 악마의 시와 관련된 사람들마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악마의 시를 일본어판으로 옮긴 이가라시 히토시 번역가의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1991년 7월 일본 도쿄 동북부 소재 스쿠바 대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연구실을 뜨던 중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이가라시의 목, 얼굴, 손 부분에서 자상, 즉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으며 그의 가방 또한 찢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가라시는 파트와를 공표한 이후 이 소설을 일본어판으로 번역했는데 이 때문에 종교적 이유가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어판 출판사 신센샤가 이 이슬람 무장 세력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고 이가라시 역시 한동안 경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악마의 시 번역과 피습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끝내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결국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영구 미제로 남았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가라시 사망을 둘러싼 추측 중 가장 유명한 설명은 스쿠바 대학교의 한 방글라데시 학생이 용의자로 파악했으나 일본이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결국 이 수사를 무산시켰다라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악마의 시 이탈리아판 번역가 에토레 가프리올로는 이가라시 피습 수일 전 자신의 아파트에서 칼에 찔렸습니다. 1993년 터키 소설가 아지즈 네시는 지역신문에 악마의 시 번역문을 발표한 이후 머물던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까스로 도피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37명이 숨졌으며 이후 터키 법정은 이 공격에 가담한 33명 전부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암살 시도는 일어났습니다. 악마의 시 발행인인 윌리엄 니가드는 1993년 3발의 총상을 입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2018년 노르웨이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이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용의자의 신상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 인터뷰에서 이란 출신의 전 외교관을 포함해 2명이 기소됐다라고만 알려졌습니다. 영문학계 문제적 남자, 또 이슬람계의 문제적 남자. 루시디의 이야기는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신념의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예술과 표현의 자유고 어디서부터가 신속모독일까요? 자, 오늘은 악마의 시 한 편의 글을 통해 전 세계의 무슬림들의 공공의 적이 된 남자 이야기 살만 루시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로 거의 80을 앞두고 있는 살만 루시디. 그는 마치 9개의 목숨을 갖고 있다는 고양이처럼 여러 차례 암살 위협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이미 고령인 그, 과연 천수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1년 9월은 인류사에 손꼽히는 비극이 있던 날입니다. 오늘은 그 비극을 불러온 남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사람들은 출근길에 나서고 또 하나의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것만 같았죠. 폭풍전야라고 하던가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비극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Huge explosion now raining debris on all of us. We better get out of the way. Smoke is filling the entire area. We crashed. The other pieces down. 한순간 지옥으로 바뀐 뉴욕. 전 세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그날의 아픈 추억.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던 인물 오사마 빈 라덴.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앗아간 걸까요? 오늘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리스트로 불리는, 아니 세계 역사상 최악의 테러리스트로 불리는 오사마 빈 라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57년, 때는 빈 라덴이 처음 태어났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건설업자인 아버지 무함마드 빈 라덴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멘 출신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해 처음에는 항구에서 하역 노동자로 일하다가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건설 사업을 일으켜 부유한 사업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틀어 아랍 전역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빈 라덴 그룹이 되었죠. 무함마드 빈 라덴은 왕실을 위한 궁전과 모스크 건설로 사우디 왕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의 독실한 이슬람 신앙도 그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준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이슬람에서도 와하비즘이라는 근본주의 사상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와하비즘이란 18세기 압둘 와하비 창시한 이슬람 부흥운동으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 이념을 형성하기도 한 중요한 종교 정치적 사상입니다. 와하비즘은 엄격한 이슬람 근본주의를 추구하며 완전한 절제와 정직, 순수함을 강조합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왕실은 빈 라덴의 아버지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죠. 덕분에 빈 라덴은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에게는 오로지 혼자 견뎌내야만 했던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가정사였죠. 빈 라덴의 아버지 무함마드 빈 라덴은 10명의 아내와 빈 라덴을 포함해 약 52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빈 라덴은 10세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매우 의지했던 어린 빈 라덴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는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더욱 소외되었죠. 아버지는 2,600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 떠났으며 빈 라덴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슬람 근본주의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 조용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으며 이웃과 친척들이 모일 때면 이슬람 근본주의와 와하비즘에 대해 토론하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서방 학문을 유학한 것과는 달리 빈 라덴은 제다에 위치한 영물 킹 압둘아지즈 대학교에 입학, 1981년에 경제학과 공공행정학을 전공하며 추후에는 토목공학 학위도 취득하게 되죠. 그는 대학교에 다니며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슬람 단체를 알게 됐고
이슬람 학자인 압둘라 아잠과 무함마드 꾸뚜브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압둘라 아잠은 국제지하드 네트워크를 최초로 조직하며 명성을 떨쳤고, 이 네트워크는 빈라덴이 훗날 알카에다와 무자히딘 조직을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드 운동의 교과서라 평가받는 사인포스트의 저자이자 무슬림 형제단의 핵심 지도자였던 사이드 꾸뚜브의 형제인 무함마드 꾸뚜브가 친분도 두터웠습니다. 그렇게 빈라덴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다름 아닌 종교였습니다. 1979년 12월 24일 소련군이 아프간을 침략하게 되면서 이슬람권 전역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소련이 침공하고 1980년 1월부터 빈라덴은 아프간을 드나들며 가족들에게 무자히딘 지원 자금을 모으자고 제의했고, 이어 파키스탄에서도 모금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비를 끌어모아 이 거룩한 성전에 참여한 이슬람 전사도 모집하기 시작했죠. 그는 아버지가 물려주고 간 2,600억 원이라는 자산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파키스탄을 비롯 몇몇 이슬람 국가에 무자히딘 훈련 캠프를 세웠고, 그의 뜻대로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독실한 무슬림들이 모여들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 소련군과 맞섰습니다. 1985년 침략자를 몰아내는 것이 무슬림의 의무라고 여겼던 빈라덴은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히딘 반군으로 지원, 자신이 이슬람의 수호자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당시 이슬람권에서 아프간으로 온 전사들은 16,000명 이상이었고, 빈라덴은 이들 사이에서 용감한 전사로 이름을 떨치게 됐습니다. 빈라덴의 한 전우는 AP통신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웅이었다. 항상 최전선에 서서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왕궁 같은 집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아프가니스탄 농민 이슬람 전사들과 함께했다. 그들과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고 참호를 봤다. 그것이 바로 민중과 함께하는 빈라덴의 방식이었다. 라며 호평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부잣집 아들이자 의사였던 체게바라가 쿠바 혁명에 참여한 일화 같죠. 또한 그는 사치를 멀리했으며 항상 민중과 함께하는 전사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절대 배불리 먹지 않았으며 집에서도 바닥에 그냥 누워 잔다는 일화가 늘 따라다녔죠. 이러한 그의 생활 방식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상, 와하비즘에 따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빈라덴의 청렴한 모습들이 가진 것 없는 소시민에게 이슬람의 지도자로서 그의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킨 것이죠. 무자히딘을 전폭 지원하는 것은 빈라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또한 무자히딘을 지원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는데, 당시는 냉전 시대고 소련과 미국이 대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소련이 아프간을 장악해 석유 자원을 확보하고 중동에서 영역을 넓힌다면 적대국인 미국에게는 매우 골치 아픈 일이었기에 아프간을 침공한 소련을 미국이 그냥 가만히 방치할 수만은 없었죠.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를 통해 암암리에 소련에 대항할 수 있도록 사이클론 작전을 펼치는 동안 미국은 아프간 전사들에게 필요했던 정보, 무기와 무려 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무자히딘은 자연스럽게 강력한 군사 조직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1989년 소련이 꼬리를 내리게 되면서 무자히딘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미국과 빈라덴 그리고 무자히딘의 승리, 그렇게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럼 빈라덴은 전우였던 미국과 어떻게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걸까요? 빈라덴이 미국을 증오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소련과의 전쟁 직후에 걸프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석유가 나오는 유전의 소유권을 두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 다국적군과 미국이 쿠웨이트를 지지하며 참전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다국적군은 인접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을 했고, 전쟁을 끝나도 미군은 쉽게 주둔병사들을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정부 또한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이라크의 침공이 두려워 이에 직접 맞서기엔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미국 또한 주변에 석유 자원이 많은 국가다 보니 영향력을 심어놓을 필요가 높았던 거죠. 하지만 신앙심이 깊었던 빈라덴에게 이 모든 것은 그저 불편한 상황에 불과했습니다. 불청객이 신성한 알라의 영토, 심지어 그 심장부인 메카가 있는 곳에 들어와 설치고 다니는 것, 즉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사우디 정부를 설득하고자 몇 번이나 시도해봤지만 사우디 정부는 들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사우디 정부에게 분노한 빈라덴은 크게 반발했고, 사우디 왕가를 반대하는 여론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는 빈라덴의 반미적이고 반정부적인 발언과 행동을 문제 삼아 그를 추방해버리게 되었고, 빈라덴은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방당한 빈라덴은 홍해를 건너 수단으로 이동해 본격적으로 테러 조직의 캠프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조직이 바로 알카에다, 아랍어로 기지, 근거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1988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만난 이슬람 전사들, 무자히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프간 전쟁 당시에는 그저 단순한 군수 지원 네트워크에 불과했으나 미국에 대한 반감을 토대로 이제 이 알카에다는 전 세계에 테러를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12월 29일 빈라덴과 그의 부하들은 예멘의 항구 도시였던 아덴에 위치한 두 호텔, 올드모어 호텔과 아데니 호텔을 테러하고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이 호텔들은 걸프전 이후 아덴에 파견된 미군이 숙박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는 알카에다가 미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테러 활동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폭탄이 터질 당시 미군은 이미 떠나 이로 인한 미국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지인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빈라덴의 첫 테러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미국에게 제대로 된 타격을 입히지 못했던 빈라덴은 이어서 본격적으로 테러의 수위를 높이게 됩니다. 미국 본토를 최초로 타격한 1993년 뉴욕 도심의 테러. 빈라덴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지하주차장에 폭탄을 통해 북쪽 타워가 남쪽 타워 위로 붕괴, 쌍둥이 빌딩을 모두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오후 12시 17분, 세계무역센터 지하에서 뱅음이 발생합니다. 이때 터진 폭탄은 1200파운드의 요소 질산과 수소로 이루어진 장치로 세계무역센터 지하에 거대한 크레이터를 만들어냈는데, 그 크레이터는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이어졌습니다. 폭발로 건물 내부의 주요 건조물들이 손상되었고, 특히 주차장 주변의 벽과 기둥들이 무너져 내렸죠. 첫 테러와는 달리 1000명 이상의 사상자란 막강한 피해와 북쪽 타워 하층부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냈지만, 이는 빈라덴의 기대에는 전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테러였기 때문에 온 세상이 들썩였습니다. 수많은 방송국에서도 이를 사건으로 다루게 되면서 세계무역센터의 설계도가 전 세계로 공유되었죠. 이것이 나중에 어떤 비극을 불러일으킬지 모른 채 말이죠. 이후에도 1996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트럭 폭탄 테러 사건, 1997년 이집트 엔겔 총격 희살 사건,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동시폭탄 테러 사건 등 알카에다는 30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각종 테러 사건을 통해 빈라덴이 그 배후에 있음을 밝혀낸 미국이었지만, 빈라덴은 이미 이에 동료였던 탈레반 정권의 보호를 받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운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500만 달러라는 거액이 빈라덴의 목에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전체에서 빈라덴을 찾는 것이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01년 9월 11일 아침,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합니다. 한순간 지옥으로 바뀐 뉴욕의 아침,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후 8시 49분, 언론들은 이 사고를 긴급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후 세계무역센터에서 사람들에게 비상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도적인 충돌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비행기 조종사고라고 생각했던 세계무역센터 방송실은 1WTC에 충돌이 일어났으니 2WTC에 있는 사람들의 피난을 중단시켰고, 사람들을 다시 안으로 들여보내기 시작했죠. 약 15분 뒤 또 다른 비행기가 남쪽 건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에 있던 남쪽 건물, 즉 EWTC의 두 번째 테러가 발생합니다. 이미 1차 충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전 세계에서 생중계되던 상황에서 2차 충돌이 일어났던 터라 사람들은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비행기 폭발로 인해 열기와 유독가스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건물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추락하는 투신자에게 부딪힌 소방관이 죽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전 세계 방송사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죠. 실제로 처음 쾅 소리가 울렸을 때 소방관들은 충격에 잠시 얼어붙었지만 이내 그 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죠. 뉴욕 경찰 항공대 헬리콥터가 9시 37분 위협을 무릅쓰고 세계무역센터의 옥상으로 착륙과 강화를 시도했으나 화재의 열기 때문에 엔진 속도가 급상승,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구조 작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헬기마저 건물에 충돌하거나 열기에 의해 공중에서 녹아버릴 위험이 매우 컸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대운동의 상황, 끝내 세계무역센터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같은 시각 플로리다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비서실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미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시 대통령은 침착한 표정으로 약 7분간 아이들에게 계속 책을 읽어주다가 교실을 떠났습니다. 이후 조사위원회에서 왜 7분간 교실에 머물렀냐는 질문에 부시 대통령은 학생들과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잠시 지체했다고 설명했죠. 후일 한 인터뷰에서 그는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며 학생들이나 보고 있던 기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침착한 척하려고 애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교실을 떠나 이 모든 배후에 알카에다와 빈라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조지 부시는 빈라덴을 잡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빈라덴과 알카에다 지도부를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을 보호하고 있던 무장정권 지도자 물라 오마르는 빈라덴과 서로에게 충성서약을 맺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고
조지 부시의 요구를 거부하며 계속 이들을 비호했습니다. 9.11 테러로 분노가 극에 달하던 조지 부시와 미국은 그들을 전 세계적으로 간주,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Our enemy is a radical network of terrorists and every government that supports them. 그렇게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기나긴 전쟁이 시작됐지만 빈라덴에 대한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현상금을 2배로 올려 역사상 최고액인 5천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끝내 행방을 찾지 못할 만큼 빈라덴은 은밀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 모든 부담은 조지 부시 퇴임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떠안게 됩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오사마 빈라덴의 행방을 집요하게 추적했고 빈라덴이 파키스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내에서 빈라덴을 찾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이때 오바마 정부는 빈라덴의 생활 반경 범위를 좁히기 위해 획기적인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파키스탄은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소아마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파키스탄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국은 파키스탄에 무료 소아마비 백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은 진짜 무료로 접종을 해주었지만 이때 백신을 통해 채취한 혈액의 DNA로 개인정보를 추적, 마침내 빈라덴의 자녀들의 DNA를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빈라덴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빈라덴이 숨어 지내던 것은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북동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카에베르 파크툰코아주 아보타바드의 호화 주택가 속 안전가옥. 이곳은 파키스탄에서도 상류층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고 인근 경찰서와 불과 250m 거리인데다가 가까운 곳에 파키스탄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군사시설들도 자리 잡고 있어 공권력이 잘 미치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의 산골이나 동굴에 은둔하고 있으리라는 미국의 기존 추측과는 한참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기 어렵지만 창문이 하나도 없는 유달리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진 가옥이 수상해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 매우 높은 확률로 빈라덴이 거주할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현장 분석가들의 확신에 의해 미군 작전가들은 다양한 방법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안전가옥을 달리기. 두 번째, B-2로 파키스탄의 방공망에 몰래 들어가 융당 폭격으로 빈라덴을 날리기. 마지막으로 셋째, 특수부대를 투입해 빈라덴을 암살하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옵션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군관장성들이 많았고 수도 방공권에도 포함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파키스탄과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함부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빈라덴의 시신을 회수하고 신원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한 경우 빈라덴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죠.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미군 최종의 특수부대 중 하나인 미해군의 내부그루를 침투,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본격적인 넵튠 스피어 작전이 개시됩니다. 넵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영어식 이름으로 스피어는 그의 삼지창을 의미했죠. 그만큼 정밀하게 작전의 목표인 빈라덴을 제거하라는 의미를 지닌 작전명이었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시간 2001년 5월 1일 새벽 1시 작전은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CIA 분석에 의하면 총 38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5명이 사망했고 17명을 생포했다고 밝혔죠. 확인 사살 중 빈라덴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됐기 때문에 대원들은 현장에 있던 아이들을 각각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옆방에 사망한 남성이 빈라덴이 맞냐고 질문해 놀다 맞다고 대답하자 그렇게 모든 넵튠 스피어 작전은 종결됐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이후 오사마 빈라덴의 시신은 페르시아만에 전개된 미 해군 항공모함으로 옮겨져 신원 확인을 위해 다양한 검사를 받았으며 9시간 만에 미 해군 이슬람 군종 장교의 간단한 의식 이후 추를 달아 아라비아만에 수장되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시신을 처리하는 게 이슬람의 전통이며 오사마 빈라덴의 시신을 받아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수장시켰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빈라덴의 죽음은 마치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공지부를 찍는 듯한 사건이었지만 실제로 테러는 오늘날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 테러였다면 이제는 산발적인 전 세계적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오늘은 한때 미국의 전우였지만 끝내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리스트로 평가받는 반미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빈 라덴이 뿌린 증오와 테러리즘의 씨앗은 그로부터 약 10년 후 또다시 ISIS라는 사상 최악의 이슬람 무장단체로 변질돼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Last night, the United States brought the world's #1 terrorist leader to justice. Abu Bakr al-Baghdadi is dead. He died like a dog. He died like a coward. The world is now a much safer place. God bless
America. Thank you. 알 바그다디, IS의 수장이자 자칭 칼리프. 2014년 이슬람 국가 IS의 수립을 선언한 인물. 이라크 출신 이슬람 학자에서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가 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71년 7월 28일 이라크 사마라에서 알 바그다디는 세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탔으며 성격이 소심했다고 전해지고 평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즐기며 축구를 좋아했던 그는 여느 평범한 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알 바그다디가 18살이 되던 해 그는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대학 진학을 위해 이라크에 위치한 바그다드로 향한 것이었죠. 그가 다니게 된 곳은 당시 국립 바그다드 이슬람대학교, 지금의 이라크 국립대학교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이자 교수였던 하즈 이브라힘 알리 알바드리의 권유로 이곳에서 이슬람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받고 샤리아, 즉 이슬람 율법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대학과 가까운 모스크 옆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웃이었던 아부 알리는 그를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그가 미군에게 체포됐을 때 이라크 남부 바스라의 북하교도소에서 찍힌 그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사진 속 인물은 안경을 쓰지 않았을 뿐 내가 알던 그 사람과 똑같았어요. 바그다디는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항상 썼었거든요. 그 사진은 지금 $10,000,000 현상금이 걸린 유명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의 말에 따르면 기억 속 그는 이미 미군의 침공 전부터 이슬람주의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바그다드의 길거리에서 열린 결혼식을 지나가다가 남녀가 손을 맞잡고 춤추는 모습을 보며 분노했다고 하죠. 어떻게 남녀가 이런 식으로 춤을 출 수 있지? 비종교적이야! 라고 그가 소리쳤고 결국 그 남녀는 춤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이슬람주의에 대한 강경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죠.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는 사마라의 모스크에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걸프 전쟁 이후 그는 오사마 빈 라덴과 아부 무함마드 알 마크디시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다고 하죠. 이 모든 일들은 그가 극단적 이슬람주의자의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선택과 만남, 그 주변의 분위기, 이 모든 것이 그의 미래를 만들어낸 퍼즐 조각이었죠. 사실 그가 지하드, 즉 성전을 하게 된 이유는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03년 미국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수니파가 지배하던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시아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와 같은 수니파였던 많은 사람들이 미군의 점령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니파는 전 세계 무슬림의 85 내지는 90%를 차지하는 이슬람교의 가장 큰 분파로 그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당시 그가 살고 있던 곳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한 성원 관리원이자 집주인이 관리하던 건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알 바그다디에게 새롭게 생겨난 이슬람 정당에 합류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해당 정당이 비종교적이라 느끼고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결국 알 바그다디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정권 붕괴 후 알 바그다디는 자신의 이슬람 율법 박사학위를 활용해 수니파 무장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에 의해 체포되었고 2004년 초부터 그해 말까지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 위치한 북하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하며 알 바그다디는 이전 바스당 소속의 이라크군 포로들과 교류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훗날 그들이 그가 ISIS의 사령관으로 재직했을 때 소중한 인맥이 되어주었죠. 2004년 당시 알 바그다디는 30을 갓 넘긴 젊은 학자에 불과했습니다. 전투보다는 이슬람 학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그였기에 미군 역시 그를 테러리스트가 아닌 일반 수감자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 그가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10개월 내로 비교적 빠르게 수용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석방 이후 그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2010년 4월 이라크 이슬람 국가의 수계 아부 오마르 알 바그다디가 폭사하자 한 달 뒤 이 조직을 장악했다는 설과 2010년 10월 아부 오마르 알 바그다디의 지휘하에 ISI가 창설됐다고 주장하는 썰이 존재합니다. 내전의 혼란에 빠진 이라크에서 빠르게 세력을 넓혀가면서 2013년 4월 ISI를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 즉 ISIS로 이름을 바꾸고 시리아의 강경 수니파 반군을 흡수한 후 2014년 6월 자만심이 높아진 ISIS는 IS라는 자칭 국가 수립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라크, 시리아라는 칭호를 떼어내고 이슬람 국가라고 스스로 지칭했으며 국가 원수 또한 기존 사령관을 뜻하는 아미르가 아닌 칼리프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칼리프란 종교 및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마치 서유럽 기독교에서 교황과 황제의 자리를 동시에 차지하겠다는 의미와 별반 다름없죠.
그렇게 알바그다디는 자칭 칼리프로 취임하며 전 세계 무슬림들을 불러 모으기로 결심합니다. 이라크에 위치한 모술의 어느 한 모스크에서 그는 지하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 이 영상을 SNS, 인터넷, 뉴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포하게 됩니다. 알바그다디의 악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알바그다디는 엄청난 냉혈인이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돌아봐도 손에 꼽힐 정도로 잔혹하기 그지없었는데요. 같은 순위파더라도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전부 다 처형을 시켰는데 보통은 같은 파벌끼리는 건들지 않는 게 보편적이죠. 그러나 알바그다디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곧 진리여야만 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어야 한다며 몇 년을 걸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 나갔습니다. 그는 각국의 포로들을 온갖 방법으로 죽였고 이를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수차례 공개하며 자신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바그다디는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 해목에 2,500만 달러, 하나 290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알카에다 또한 알바그다디에게 같은 금액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전 세계의 질타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 세계의 목표가 된 알바그다디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테러의 불안 속에서 떨어야만 했죠. 알바그다디가 잠적한 동안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리아군에게 공습을 당해서 죽었다는 이야기, 독국물을 통해 암살되었다는 이야기, 조용히 숨어서 또 다른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등 수많은 루머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가 다시 이 세상에 등장한 건 2019년 4월이었습니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S의 마지막 대규모 거점이었던 시리아 바구즈가 함락된 직후였죠. 영상 속 그는 IS의 패망을 인정했지만 긴 지하드 전쟁을 선포하며 추종자들에게 복수를 촉구했습니다. ومجالدة أعداء الله ووفقهم ومكنهم لتحقيق غايتهم فسارعوا إلى إعلان الخلافة وتنصيب إمام. 하지만 이 영상은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CIA와 이라크 정보부는 바그다디의 측근들을 통해 그의 은시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죠. 결정적인 단서는 바그다디의 측근이었던 심부름꾼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바그다디가 숨어있던 은시처의 구조와 생활 패턴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죠. 2019년 10월 26일 미군 델타 포스는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의 바리샤 마을에 있는 한 은시처를 급습하게 됩니다. 일명 케일라 뮬러 작전. 케일러 뮬러라 명명된 이 작전은 IS에 납치돼 희생된 미국인 인권운동가의 이름을 따온 것이었습니다. 스페인 국경 없는 의사의 병원에서 일하던 평범한 미국 청년이었던 그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위험한 시리아까지 가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하다가 IS에 납치돼 알바그다디의 개인 노예가 돼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해당 작전명이 케일러 뮬러로 정해진 데에는 미국 정부가 그녀를 구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죄책감이 컸죠.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IS와 협상을 거부했고 군사작전도 시기를 놓치며 그녀를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케일라의 부모는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작전에 그녀의 이름을 딴 것 또한 속죄의 의미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19년 10월 26일 미군 특수부대 델타 포스는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의 바리샤 마을로 향했습니다. 케일라의 이름을 걸고 시작된 이 작전에서 미군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죠. 8대의 헬기가 은시처로 접근했을 때 IS 대원들은 즉각 발포로 대응했습니다. 미군은 건물에 있는 민간인들을 먼저 대피시킨 뒤 본격적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건물로 진입하자 바그다디는 지하터널로 바로 도주했습니다. 자신의 자녀 3명도 같이요. 군견들이 그를 추적했고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린 바그다디는 스스로 폭발물조끼를 터뜨렸습니다. 함께했던 아이들까지 모두 목숨을 잃었죠. 10년 전 알바그다디가 수감 생활을 할 때 채취했던 DNA를 대조해 검사를 한 후 그의 사망이 확인됐고 시신은 이슬람 종교의식이 치러진 후 빈라덴과 같이 해상에서 처리됐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 소식을 직접 발표하면서 그는 개처럼 죽었다, 겁쟁이처럼 울부짖으며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IS의 수괴였던 알바그다디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미군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알바그다디 사망 이후 IS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그 또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알바그다디의 최후는 그가 일으킨 모든 공포와 폭력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칼리프를 자처하며 중동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자가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했다는 건 역사의 아이러니 그 자체였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오할 것인지 아니면 이 고리를 끊어낼 것인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임기를 개시하며 이제 전 세계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어떻게 결론낼 수 있을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마스에 대한 철저한 소탕 작전을 계속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누가 아나요? 하마스에서 제2의 제3의 바그다디가 또다시 탄생하게 될지. 2012년작 블랙 코미디 영화 독재자, 샤샤 바론 코엔, 벤 킹슬리, 안나 페리스 등 다수의 할리우드 명배우들이 나온 이 작품은 와디아라는 가상의 북아프리카 국가를 통치하는 독재자 알라딘 장군의 일대기를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직 여성으로만 구성된 경호부대 겸 기쁨조를 거느리고 반미를 선동하면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추고 있는 반미의 선봉장. 넷플릭스에도 현재 2023년 11월 서비스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재밌게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알라딘 장군. 아랍과 중동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한 인물을 떠올렸을 겁니다. 영화가 방영되기 바로 직전 해에 처형된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까다피를요. 실제로 카다피는 여성으로만 구성된 경호부대를 끌고 다녔고 팔레스타인 등의 조직과 연대하며 북아프리카에서 반미운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또 녹색책으로 대변되는 본인의 저작물을 주변국에 뿌리면서 아랍식 사회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나서기도 했죠. 그리고 2011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한 시청자분이 댓글에서 요청 주신 것처럼 오늘은 무아마르 까다피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워낙 일대기가 방대한 만큼 오늘은 까다피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몰락했는지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직후 리비아의 상황은 무함마르 모함마드 아부 미냐르 알 까다피, 아랍인답게 길쭉한 이름을 자랑하는 그는 1942년 리비아 시르테 외곽에서 까다드파 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습니다. 까다드파 또는 까다파라는 그가 속한 부족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가 태어났을 당시 리비아는 이탈리아의 식민지였으며 2차 대전 와중에 이탈리아, 독일 추축군과 영국, 미국 연합국의 전쟁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이나 영국의 몽고메리 원수, 미국의 패튼 장군 등이 활약했던 그 전장입니다. 카다피의 집안은 매우 가난한 아랍계 유목민, 즉 베두인 계열로 조상대대로 문맹인 만큼 정확한 출생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이 당시 정세를 보자면 1945년 리비아를 지배하던 이탈리아가 2차 대전에서 패배한 까닭에 리비아는 독립할 수 있었고 초대 국왕으로 이드리스 왕이 즉위했습니다. 이드리스 왕은 동부 지역인 키레나이카 출신으로 세누시 기사단이라는 독립운동단체를 이끌고 영국군과 연합해 식민 지배자인 이탈리아군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저항운동을 벌인 인물이었습니다. 1951년 리비아 연합왕국이 설립됐지만 이 나라는 그 당시 정말 문제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우선 장기간의 2차 대전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된 탓에 유아 사망률은 40%, 문맹률은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또 국가는 지역과 부족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리비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동안 가장 부유하고 인구가 많았던 서북부 트리폴리 지역과 서남부 페잔 지역, 그리고 동부 키레나이카 지역은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이 세 지역의 개성이 강한 탓에 왕국은 연방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드리스 왕은 영국과 프랑스의 도움으로 국왕이 된 만큼 친서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막대한 매장량의 석유 시추와 광물 채굴은 외국 기업이 장악했고 나라 곳곳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공군기지가 세워졌습니다. 1960년대 리비아는 세계 4위 산유국으로 발돋움하면서 국민 1인당 GDP도 1951년 30달러에서 1969년 2000달러로 고작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 60배 가까이 초고속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리비아가 이 와중에 전형적인 자원의 저주 현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국가 지도자와 관료들은 부패하고 빈부격차가 커졌으며 산업 구조는 석유와 광물 채집 중심으로 급속히 쏠림을 보였습니다. 특히 불만은 서부 지역에서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드리스 왕이 동부 키레나이카 출신인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우대가 노골적이었고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트리폴리아, 페잔 지역은 차별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트리폴리아, 페잔 지역 출신으로 반국왕 그리고 반넷의 정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유목민 젊은이, 리비아판 하나회를 만들다. 카다피는 이슬람과 아랍어 초등교육을 받으며 시르테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이 워낙 가난한 탓에 그는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동급생들에게 거지라고 놀림받으며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카다피는 원한을 끝까지 담아두는 걸로 유명한데 그를 어릴 때 괴롭혔던 인물들이 카다피 집권 후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지 살짝 궁금합니다. 이어 카다피 집안은 페잔 지역의 도시 사바로 이사가며 살림살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카다피에게 활기찬 상업도시 사바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뉴스는
이후 그의 가치관, 특히 아랍 민족주의를 형성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는 당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대 아랍 구도로 진행된 중동전쟁이 영거푸 아랍 진영의 패배로 굳어졌습니다. 아랍인들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전 아랍에 퍼져나가는 한편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등이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되며 국왕이 아닌 군부가 정치를 리드할 수 있다는 사상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도 5.16 쿠데타 이전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주도한 군부 쿠데타에 감흥을 받았다고 하죠. 카다피 또한 이런 분위기에 감동받아 반국왕 시위를 주도하다가 사바시에서 1961년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카다피는 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며 역사를 바꾸려면 무력으로 왕정을 타도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중퇴 후 벵가지의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했는데 이 당시 영국인 교관들과 사시사건 충돌하며 더더욱 반서방 정서를 가지게 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한때 영국에서 교환학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카다피는 사관학교 동기 및 선후배 사이에서 소위 자유장교운동이라는 걸 이끌었는데 이는 군대 내 정치사 조직으로 훗날 카다피의 집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두환이 육사 시절 조직한 정치군인 조직 하나회와 유사합니다. 1966년 정식 장교가 된 그는 앞서 말한 자유장교운동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이드리스 왕을 내쫓을 준비를 합니다. 아랍 민족주의의 폭발, 쿠데타, 그리고 27세의 국가지도자로 1967년은 전 아랍인들에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해였습니다. 아랍연합군이 3차 중동전쟁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대패한 겁니다. 이미 아랍연합군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패배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고작 6일 만에 아랍 군대들이 지리멸렬했다는 점이 그들에게는 큰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경로한 아랍 민중들은 아랍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며 전아랍과 북아프리카에서 걸기했고 그 칼끝은 친서방적인 자국 군주들을 향했습니다. 영국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이드리스 왕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69년 앞서 말했듯 정치적으로 소외된 대도시 트리폴리에서 시위가 일어나 전 리비아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이드리스 국왕이 해외 휴가를 간 틈을 타 카다피를 포함한 자유장교운동 소속 장교들은 트리폴리 및 벵가지의 공항, 경찰서, 방송국, 정부 청사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국왕을 축출하고 혁명지휘위원회, 레볼루셔너리 커맨드 카운슬, 약자로 RCC라는 조직을 구성해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고작 27세에 중위에 불과하던 카다피는 대령으로 진급하며 군대 총사령관에 올랐습니다. 이후 그는 평생 더 이상 진급하지 않고 자신을 카다피 대령으로 자처합니다. 이드리스 왕의 측근과 왕족들이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격을 계획했지만 카다피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1970년 카다피는 노동조합과 파업, 신문 등을 중지하며 본격적으로 독재에 돌입합니다. 독재, 그러나 경제적 번영을 이끌다. 카다피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국가자본주의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어느 정도 시장 경제를 인정하지만 국가가 정책과 공공기관을 통해 적극 방향성을 설정해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우선 서방의 손에 넘어갔던 석유는 주요 자원의 국유화를 선언하고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과 협조, 석유 가격을 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며 큰 차익을 남기고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성과는 가시적이어서 1969년 38억 달러에 불과했던 리비아의 GDP는 1974년 137억 달러, 더 나아가 1979년에는 245억 달러로 불과 10년 만에 6배 뻥튀기 됐습니다. 1979년 리비아의 1인당 GDP는 8,000달러에 육박했는데 이는 11,000달러 수준이었던 미국, 프랑스, 독일과 비벼볼 만하고 7,800달러인 영국을 앞서는 충격적인 성과입니다. 이에 리비아 국민들은 환호하며 카다피를 열광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약 1,800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경제성장에 자신을 얻어 카다피는 적극적인 사회통제에 나섰습니다. 이슬람법에 근거해 술과 나이트클럽, 기독교 교회를 금지하며 반발을 샀지만 동시에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임대료와 물가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등의 정책으로 서민 중 상당수를 지지 세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막대한 석유대금 중 상당수를 공공주택과 공공의료에 투입했으며 대학 교육까지도 무료로 전환하는 등 당시 리비아 국민이 누리고 있던 복지 수준은 유럽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호평도 들렸습니다. 아랍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부로 경제성장과 높은 지지율에 자신감을 얻은 카다피는 1970년대부터 본인을 아랍 민족주의 및 아랍 사회주의의 화신으로 포장하고 중동 아랍 외교 전면에 나섭니다. 마침 전 아랍 민족주의의 리더격인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1970년에 사망하면서 그는 이집트, 수단, 시리아 등 다소 가난한 주변국에 석유 판매 대금을 뿌리며 영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카다피의 외교 노선은 아랍의 단결과 반외세, 즉 전아랍인들이 단결해 서방 세력을 배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대로 아랍에 큰 영향을 끼쳐온 미국, 영국, 이탈리아의 영향력을 리비아 등지에서 몰아내며 아랍 내 과격주의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카다피는 이 시절부터 아랍계 과격 민병대 및 테러리즘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며 서방 세계와 척을 졌습니다. 그가 자금이나 무기를 지원한 조직은 팔레스타인계 조직으로 미넨 올림픽 인질극을 벌인 검은 9월단, 미국의 흑인 과격파 블랙팬서,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심지어 영국의 IRA와 유럽의 붉은 여당 등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는 그를 테러리스트의 후원자, 아랍의 미친 개 등으로 낙인 찍고 무너뜨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결국 먼 훗날 카다피의 비참한 운명을 결정하는 데 한몫을 합니다. 아랍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반서방 투쟁이 묘하게 섞여있는 카다피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녹색책입니다. 이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히틀러의 나의 투쟁, 그리고 모택동의 샤오홍슈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한 책으로도 악명 높습니다. 카다피는 이 책에서 미국과 소련을 모두 제국주의 세력으로 간주하며 서구식 자본주의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전부 배격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대신 민족주의와 이슬람을 중심으로 아랍인들이 뭉쳐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이 녹색책에 따라 전세계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는 테러리즘에 카다피가 지원을 하는 바람에 리비아의 국고가 슬슬 비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카다피의 행보와 사상에 의문을 품은 초기에 자유장교운동 동지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그는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1977년 카다피는 마침내 정부 역할을 하던 RCC를 폐지하며 확고불변한 1인 독재자로 자리매김합니다. 1인 독재의 시작, 무너져가는 리비아의 재정. 이어 카다피는 대사회주의인민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아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국명을 개명한 뒤 소위 말하는 카다피식 민주주의를 주도합니다. 이때 채택한 국기 또한 인상적인데 그냥 커다란 녹색의 직사각형에 불과합니다. 어떤 로고도 글자도 없습니다. 농담삼아 세계에서 가장 그리기 쉬운 국기라는 별칭도 있죠. 새로운 리비아에서는 성인들이 187개의 직접민주주의 통치당체 BPC를 구성하고 이들이 연례 전국인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여기에 대표자를 파견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이는 카다피를 둘러싼 소수의 집권 세력이 대부분의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시진핑이 주도하는 오늘날 중국 공산당 독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다피는 최고혁명 지도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어 1979년 카다피는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며 토지분배와 1가구 1주택, 유통기업의 국유화 를 추진하며 빠르게 사회주의 국가로 리비아를 변화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기 시작했고 카다피를 대상으로 한 쿠데타와 암살 시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카다피는 자신의 출신 부족인 카다드파 부족에 의존하며 점점 괴팍하고 폐쇄적으로 변해갑니다. 유가가 안정되고 더 나아가 미국 및 유럽과의 갈등으로 석유 수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리비아의 국고는 점차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카다피는 대중의 지지를 끌어올리고 국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수로를 통해 지하수를 공급하고 사막을 녹지로 바꾸는 이른바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1980년부터 착수합니다. 당대 세계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로 우리나라의 동아건설 산업을 비롯해 다수의 건설사들이 1, 2차 산업에 참여해 한국에도 잘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비가 무려 $250에 달하며 2023년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을 만큼 장기 공사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점차 취약해지는 리비아 재정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반미의 아이콘, 미국과의 관계 개선. 1981년에는 미국 보수주의의 화신인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며 미국과의 관계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리비아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상대방의 요원을 암살한다든지 폭격을 하는 군사분쟁을 주고받았고 1986년에는 카다피의 집이 미국의 폭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반미 반서방 테러의 배후에 리비아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1992년부터 리비아는 유엔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를 받기 시작합니다. 1인당 GDP가 $3,000대까지 떨어지는 등 순식간에 경제 수준이 반토막나는 경기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 카다피는 대외적으로 반미 반서방 발언을 내놓으며 계속해서 물밑에서는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로 미국 본토가 공격받자 그는 번개같이 태세를 전환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게 공격받고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자 카다피는 재빠르게 화학무기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과 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성공합니다. 이후에도 카다피는 꾸준히 대서방 강경 발언을 하지만 이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허세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카다피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현재 와서는 본인의 몰락을 앞당겼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대량 살상 병기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미국과 서방 세력들은 그의 반대편을 들었기 때문이죠. 본인을 지킬 수 있는 핵무기, 화학무기 카드를 모두 던져버렸지만 다시 미국에게 버림받아 오히려 카다피의 몰락이 가속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게 북한이 끝내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핵과 화학무기를 포기하고 친미선언을 한 카다피가 끝내 미국에게 버림받은 것이 북한의 김씨 정권에게는 반면교사가 됐다는 거죠.
미국 핵에 항복하느니 차라리 핵을 끝까지 보유하며 대립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고슴도치 전략이 더 먹힐 거라고 북한 정권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랍 민주화 카다피에게는 칼바람으로 2011년부터 전 아랍에서는 독재군부와 왕정을 끌어내리는 민중들의 봉기, 이른바 아랍의 봄이 발생했습니다.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와 수십 년 이상 지속된 독재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리비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벵가지를 비롯해 미스라타, 토브룩 등 동부 도시를 중심으로 시위가 물결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카다피의 집권이 계속될 걸로 보였습니다. 무려 40년이나 유지된 카다피 정권은 그만큼 리비아 전체를 장악할 걸로 보였고 시위대의 힘도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부에 있던 반-카다피 계열의 단체, 이른바 국가가도위원회 NTC는 40년 동안 쌓은 반-카다피 정서에 힘입어 빠르게 힘을 불려갔습니다. 서방과 그동안 카다피와 사이가 나빴던 아랍 국가들조차도 NTC를 지원하면서 이들은 점차 서부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NTC를 도와 계속해서 카다피군에 공습을 퍼부은 점이 주요했습니다. 점차 서쪽으로 밀려나가던 카다피, 소수의 측근 및 카다드파 부족을 이끌며 도주하던 그는 끝내 반군의 손에 잡혀 고문당하고 능욕당하다가 머리에 권총을 맞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처형당하는 마지막 순간은 뉴스로 전 세계에 중계되며 권력무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참고로 리비아는 이후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또다시 7년간 잔인한 내전에 휘말립니다. 카다피를 타도하는 데 성공한 NTC였지만 이들은 트리폴리를 구심점으로 하는 서부와 토브룩을 구심점으로 하는 동부파로 갈라집니다. 이드리스 왕 시절부터 어쩌면 그 전부터 존재했던 해묵은 리비아의 동서 갈등이 또다시 국가를 쪼개놓은 거죠. 여기에 ISIS 계열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소수 부족들조차도 들고 일어나며 사분오열된 국가. 2020년 말에 돼서야 이 양 진영은 휴전협정을 체결하며 겨우 내전은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휴전협정이 맺어졌을 뿐이지 아직도 동부와 서부 정부는 별도로 존재하는 만큼 개전의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아랍의 미친 개냐 아니면 리비아의 거인이냐. 이라크의 사담 후사인, 이집트의 무바라크, 그리고 리비아의 무아마르 까다피, 아랍 지역의 독재자로 유명했으며 결국은 끌려 내려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세 명은 2020년대 들어와 오히려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 굶주린 독재자를 넘어 나름대로 분열된 국가를 통치하고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죠. 가다피의 경우 한때 나름대로 국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켰고 140여 개에 달한 부족 간 갈등 및 지역 갈등을 봉합시켰으며 북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 사이에서 리비아의 외교적 지위를 신장시켰다는 호평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죽자마자 리비아가 장기 내전에 돌입해 아직까지 분열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소 무리하더라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다는 거죠. 다만 이런 해석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리비아의 경제 성장은 석유값이 하락하면서 그대로 곤두박질 치는 소위 자원의 저주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벌어둔 석유 대금도 선심성 정책과 쓸데없는 외국의 무장당체에 대한 지원으로 날려버렸고요. 그저 석유를 가진 김일성 정도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영화 독재자에서 비꼬는 대로 그는 독재 정치와 특이한 정치 이념 말고도 기행으로도 악명 높습니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경호부대를 운영하고 항생 창백한 얼굴에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며 UN 등 국제무대에서 주제와 상관없는 반미 반서막 일장연설을 장시간 늘어놓는 퍼포먼스는 아예 서방 정치 세계에서는 일종의 밈이 돼버렸습니다. 덧붙여 올드보이의 오대수를 닮은 그의 헤어스타일, 김정일의 헤어스타일과 같이 전 세계 독재자 중 세계 최악 수준의 스타일링이라는 놀림도 받습니다. 평행이론. 시간을 두고 태어난 인물들의 운명이 기막히게 닮았을 때 이 둘의 관계를 묶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의 운명이 대표적인 평행이론의 근거로 꼽히고 나폴레옹과 아돌프 히틀러, 박정희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 등도 이런 사례로 꼽힙니다. 팔레스타인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와 이승만 대통령 또한 이런 평행이론의 사례로 꼽힐만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로 다소 온건한 평화주의 노선을 걸으며 일부에서는 변절자라는 욕을 들었습니다. 외교를 통해 독립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본인 및 측근의 부정부패와 사생활로 인해 스캔들에 휘말려 여전히 창반양론이 들끓는 인물입니다. 끝내는 첫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공통점으로는 자녀를 입양했다는 점도 있겠네요.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끄럽죠. 팔레스타인의 세력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하마스와 상대적 온건파인 파타로 나뉩니다. 오늘은 파타당의 전 당수이자 팔레스타인 건국 대통령, 그리고 독립운동의 아이콘인 야세르 아라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권 학생, 아랍 민족주의에 빠지다. 야세르 아라파트는 1929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팔레스타인계 아랍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44년 이집트 최고의 명문대학인 카이로 대학에 입학한 그는 이내 곧 아랍 민족주의에 급속히 빠져듭니다.
1940년대 아랍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1차 대전 도중인 1917년 영국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에게 협력할 것을 요청하며 그 대가로 벨푸어 선언을 체결했습니다. 벨푸어 선언이란 영국의 벨푸어 외무부 장관이 부유한 유대인들에게 전쟁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당시 영국령이던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문제는 팔레스타인에는 이미 1000년 넘게 아랍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차 대전에 이어 2차 대전도 점차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승리로 굳어지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건너와 자신들만의 마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주민인 아랍인들은 유대인의 정착에 반발,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저항을 준비합니다. 아랍인들을 한데로 묶어 유대인과 영국에 저항하는 민족의식, 이른바 아랍 민족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건 영국의 잘못이 큽니다. 대부분의 국가 간 분쟁의 배경에는 영국이 있다는 격언이 그대로 들어맞은 사례입니다. 영국은 벨푸어 선언과 비슷한 시기엔 1915년 맥마흔 후세인 선언을 하며 아랍인들에게도 러브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 주재 영국인 고등팍무관인 맥마흔이 당시 하심 가문의 아랍인 샤리프 후세인에게 제안한 협정입니다. 1차 대전 당시 영국의 적성국인 오스만 투르크에 맞선다면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인의 국가를 건설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쉽게 말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인에게도 약속하고 아랍인에게도 약속한 사기 계약,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서로 상반되는 이 두 선언에 대해서 영국은 마땅한 교통정리나 해명을 하지 않았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중동 전쟁의 패배, 그리고 파타당을 세우다. 1948년 마침내 유대인의 이스라엘 국가와 아랍인들이 세운 여러 나라들은 무력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1차 중동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을 포함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 거의 모든 아랍인이 소수의 유대인을 포위했기에 해당 전쟁은 아랍인의 승리로 끝나리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랍군은 연합군의 한계로 부대 간 호흡도 잘 맞지 않았고 고향을 잃게 생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들 남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아랍연합군은 대패, 끝내는 유대인의 독립국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집니다. 많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고향을 잃고 떠돌며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등으로 내쫓기게 됐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 또한 이 전쟁에 병사로 참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쟁이 패배로 끝나는 바람에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와 학생 총연합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무력한 아랍연합군의 작태를 본 아라파트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정확한 시점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1950년대 후반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규합 민족주의 조직을 만듭니다. 파타,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운동의 약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승리, 정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라파트는 자신들만의 조직의 잡지를 만들어 배포하며 전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단결시키려고 꿈꿉니다. 파타, 외압에서 자유로운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기구로. 기존에도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단체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대부분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등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국가들의 하부 조직이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아라파트와 파타당은 외부의 지원금조차 거부하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아마도 1차 중동전쟁 때 보았던 아랍연합군의 무능함과 떨어지는 사기를 보고 아라파트가 독자 노선을 걷기로 결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별도의 외부 후원국가나 명확한 자금줄이 없었기에 파타당은 곧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리비아, 시리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을 돌며 동포들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병력을 모았습니다. 이 와중에 그는 투쟁 노선의 차이로 레바논, 시리아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한때 투옥되고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지만 곧 풀려납니다. 1967년 실망스럽게도 단 6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등이 뭉친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패퇴한 3차 중동전쟁은 역설적으로 파타당의 성장에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아랍연합군이 전략의 부족과 낮은 사기로 연전연패하는 동안 아라파트와 파타당은 아랍인들을 규합하고 하나의 군대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워낙 전쟁이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빠르게 끝나버린 탓에 앞서 말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등에 의존하는 기존 팔레스타인 독립단체들은 인기도와 후원자를 모두 잃고 무너져버렸습니다. 파타당은 이들의 세력을 성공적으로 뭉치고 팔레스타인 최대 정치 조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피에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가니제이션의 약자인 이 조직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독립을 위해 구성한 일종의 임시연합정부입니다. 1967년 파타당은 선거에서 크게 이기며 피에로의 일당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검은 9월 사건과 올림픽 테러. 파타당은 꾸준히 대이스라엘 투쟁을 이끌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 당시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파타당과 아라파트를 진정한 독립운동가로 평가하는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민간인에게 공격도 서슴지 않는 무자비한 테러리스트로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타당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국경지대, 소위 말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근처에 터전을 두고 있었습니다. 파타당은 이 지대를 사실상 장악하며 별도의 군대와 행정조직을 꾸려 마치 하나의 국가가 되고 있었고, 이는 요르단 정부의 심기를 자극하는 일이 됐습니다. 이유야 어쨌건 이 지역은 원래 요르단 정부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끝내 1970년 한때 반이스라엘 전쟁에서 함께했던 과거의 동지들인 요르단과 피에로는 갈라서며 내전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9월에 일어났던 탓에 검은 9월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정규군인 요르단군에 비해 팔레스타인군의 세력은 미흡했고, 결국 사실상 피에로는 항복 선언을 하며 휴전협정을 맺고 시리아로 이전했지만 이 지역에서도 비슷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다시 피에로는 레바논으로 이전해 겨우 터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레바논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극히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자체가 가톨릭, 동방정교회 계열의 기독교인 마론파, 시아파 무슬림, 수니파 무슬림 등으로 갈갈이 찢어져 대립한 격에 피에로를 위시한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무장요원들이 독일에서 열리던 뮌헨 올림픽에 난입, 11명의 이스라엘 선수단과 심판 등을 납치해 인질살해극을 벌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팔레스타인과 아라파트는 테러리스트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기 시작합니다. 뮌헨 올림픽 사건 이후 워낙 비난을 받은 탓에 아라파트와 파타당은 무장투쟁의 수위를 낮추고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으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인정받아 1974년에는 유엔 총회에서 아라파트는 국가가 아닌 조직의 지도자로는 최초의 연설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올리브 가지와 총을 갖고 왔습니다. 올리브 가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와 무력을 상징하는 총. 아라파트가 올리브 가지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남긴 것은 가능한 한 평화적인 외교로 팔레스타인 독립을 추구하겠다는 제스처로 읽혔습니다. 레바논 내전과 인티파다 그리고 독립선언. 여러 차례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슈퍼스타,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지도자로 무상한 아라파트, 그리고 파타당. 이스라엘은 이들이 굽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아라파트 암살을 준비한 것은 물론이고 피에로와 파타당 조직을 와해시키고자 했습니다. 레바논은 앞서 말했듯 가톨릭, 마론파, 시아파, 수니파, 피에로 등으로 국가가 4분오열됐고 1975년 내전이 터지며 이들 사이에 춘추전국 무력 항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이스라엘군이 1982년 레바논에 침입해 팔레스타인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피에로는 격렬히 저항했지만 끝내 열세에 몰려 본거지를 북아프리카 튀니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과 손잡은 마론파 기독교, 소위 팔랑의 당이 수백 내지는 수천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하는 사브라, 사틸라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라파트는 이 와중 이라크와 북아프리카를 오가며 피에로 조직을 지휘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피에로와 파타당이 힘이 빠진 만큼 조직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1987년 이스라엘 안에서 아랍계 팔레스타인인들이 정부에 저항하는 대봉기, 이른바 인티파다를 일으킵니다. 점차 온건해지며 외교 타협 노선을 걷던 파타당 및 아라파트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 와중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아흐마드 야신 관련 동영상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티파다 봉기 중인 1988년 피에로는 마침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선포했습니다. 독립을 선포하며 야셀 아라파트는 테러리즘을 거부하겠다는 선언도 내놓았습니다. 이 결정은 팔레스타인 사회를 끝내 둘로 갈라놓았는데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외교로 독립을 이끌자는 야세르의 파타당과 오로지 무력으로 독립을 이끌자는 아흐메드 야신의 하마스당이 점차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오슬로 협정, 마침내 독립국가의 초석을 닦았지만 이후 아라파트는 전세계 외교 전선을 뛰어다니며 팔레스타인이 독립국으로 승인받는 데 집중합니다. 국가로의 실체, 즉 국민과 영토, 마지막으로 주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조건 국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모세티아, 북키프로스, 소말릴랜드 등은 원래 국가에서 떨어져서 사실상 별도의 국가처럼 국민과 영토, 행정부를 갖추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교사회에서 특정 집단을 국가로 인정하는 절차를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 승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북한과 대만, 키프로스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승인을 통해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라파트의 가장 큰 업적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체결된 오슬로 협정입니다. 사실 이 조약은 이름은 노르웨이 수도의 이름을 딴 오슬로 협정이지만 정작 서명은 미국의 워싱턴 DC와 이집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뭔가 홍철 없는 홍철팀 같은 명칭이지만
첫 논의가 오슬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협정은 팔레스타인의 행정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며 양국이 상호 간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독립된 팔레스타인 정부 수립을 사실상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쪽의 강경파는 모두 이 오슬로 협정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강경파 측에서는 오슬로 협정에서 가자 지구의 일부와 요르단강 서안만 팔레스타인의 영토로 인정한 것은 비겁한 타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영토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의 온전한 영토로 남아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가자 지구의 상당 부분에 이스라엘 경찰이 여전히 치안권을 행사하는 것을 모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강경파 측의 반발은 더 심했습니다. 그들은 PLO건 하마스건 파타가 됐건 팔레스타인 조직들은 전부 테러리스트라며 이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사실 자체를 무효로 돌리자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진행되던 유혈 사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고 더 나아가 팔레스타인의 국제 승인에 첫 발을 놓았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조약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약을 이끈 야세르 아라파트와 이스라엘의 이츠학 라빈 총리는 1994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분열된 팔레스타인, 파타 대 하마스. 양측의 강경파들의 움직임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우선 오슬로 협정을 이스라엘 측에서 이끈 이츠학 라빈 이스라엘 총리는 극우파 유대인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강경정파인 하마스는 PLO 및 그 주축 세력인 파타와 결별을 선언하며 독자 노선을 걸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파타보다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팔레스타인인이 수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오슬로 협정 이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주도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나 이집트 타바 정상회담 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를 이끌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양 세력 모두 강경파들이 득세하며 어려운 길을 가게 됐습니다. 2000년에는 2차 인티파다, 즉 이스라엘에 정하는 아랍인들의 전국 봉기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2차 인티파다는 무려 2006년까지 이어졌고 이어 또 다른 무력 분쟁들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비극을 잉태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그 비극의 연장선입니다. 이스라엘 현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츠학 라빈보다 훨씬 우익적인 지도자로 꼽힙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기습과 민간인 공격을 저지른 하마스 또한 팔레스타인의 가장 강경한 독립운동 조직이죠. 반면 파타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9개의 목숨을 가진 고양이의 죽음, 엇갈리는 평가. 야세르 아라파트는 항상 암살과 전사의 위기를 몸으로 무릅써온 사람입니다. 그의 주된 적수였던 이스라엘 정보부, 모사드는 뛰어난 임무 수행 능력과 무자비함으로 중동서 악명 높은 조직입니다. 아라파트의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던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하마스의 창시자 아흐마드 야신 등은 이스라엘의 손에 암살됐습니다. 반면 아라파트는 1970년대부터 귀신같이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내 반대파의 암살 시도를 벗어나며 30여 년을 버텨왔습니다. 이에 그에게 붙여진 9개의 목숨을 가진 고양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고양이가 목숨이 9개라 잘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바로 아라파트의 생존 능력을 빗댄 농담이지요. 1970년대부터 2001년까지 꾸준히 이스라엘 정부는 아라파트의 암살을 시도해왔지만 단 한 번의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생존과 변장의 달인 아라파트를 위협한 것은 이스라엘군도 모사드도 배신자도 아닌 건강이었습니다. 2004년 10월 독감으로 입원한 그는 곧 뇌졸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어 순식간에 건강이 악화되며 11월 11일 숨을 거둡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무려 40일간의 애도기간을 선포하며 그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그의 사인을 두고 많은 이설과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암살 시도가 드디어 성공했다는 음모론, 식중독 사망설, 질병 사망설, 납중독설 등등이 그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그의 죽음은 노안으로 인한 병사로 알려졌습니다. 평가. 야세르 아라파트, 현대 중동의 역사, 특히 분쟁의 역사를 써온 거인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에서도 크게 갈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테러리스트 두목이라는 평가부터 끝없는 분쟁을 종식시키려 애쓴 노예한 현실주의 정치가라는 평가가 상반합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 사이에서도 진정한 독립운동을 추구한 현실주의자라는 평과 이스라엘에 협력한 배반자라는 평이 맞섭니다. 사생활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내 반대자들은 그가 수조 원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일각에서는 아라파트처럼 청빈한 인물은 없다고 변호합니다. 다만 그가 이끌던 파타당의 부전부패는 현재도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실은 오로지 신만이 아시겠지요. 아랍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인샬라, 신의 뜻으로 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야세르 아라파트의 라이벌 격인 인물 하마스의 창시자 아흐메드 야신을 다룬 바도 있습니다.
그의 인생과 야세르 아라파트의 노선을 한번 비교해보며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흐메드 야신의 일생과 하마스의 출범. 이 사진에 뭐가 보이시나요? 비쩍 마르고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상 전신마비 상태에 놓인, 사실 이 인물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불씨를 쏘아올린 문제적 남자이기도 합니다. 서방 세계와 이스라엘에서는 테러리스트 두목이라고 비난받지만 하마스와 일부 아랍인에게는 진정한 독립영웅이라고 추앙받는 이 사람, 아흐마드 야신. 그에게서 하마스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1, 4차 중동전쟁의 패배와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세. 하마스라는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980년대 당시 중동 정세를 이해해야 합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대 아랍연합의 구도로 진행되던 중동전쟁은 모두 아랍 측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아랍연합군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이집트도 4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평화회담을 맺으며 이탈해버렸습니다. 한때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던 아랍인들은 구석으로 몰려가며 살터전과 동맹을 잃어버렸습니다. 국제정세도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4차례의 중동전쟁 중 미국, 영국 등은 이스라엘에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아랍인들은 소련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으로 힘을 겨루게 하는 동안 이스라엘에 맞설 수 있게 자금과 무기를 지원해주는 소련은 팔레스타인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부터 소련이 체르노빌 사건과 아프간 전쟁 여파로 힘을 잃어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아랍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랍인을 규합하며 대이스라엘 투쟁을 이끌던 독립단체 피에로도 점차 오래된 투쟁으로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피에로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르가니제이션을 줄여서 피에로라고 합니다. 이는 여러 아랍계 팔레스타인 독립운동 단체가 합쳐진 일종의 임시정부인데 이 피에로 내에서는 파타라는 정당이 압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에로는 한때 극렬 무장투쟁을 선언하며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선수단 등 인질 11명을 살해하는 뮌헨 테러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간부 암살, 그리고 국제사회 비난으로 힘이 많이 빠지며 피에로는 점차 무력투쟁을 포기하고 외교를 중심으로 한 온건한 독립운동 노선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제1차 인티파타. 이에 좌절한 아랍 청년들은 일제히 걸기, 팔레스타인 각지에서 이스라엘군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제 봉기, 시위를 아랍어로 인티파타라고 하는데 역사상 첫 번째 인티파다가 1987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1차 인티파다로 아랍계 팔레스타인인들이 다시 규합하는 계기가 됐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권우익 정당 리쿠드당과 이츠학 라빈 이스라엘 총리는 무타협 무관용 정책을 발표하면서 무력으로 이들을 진압, 시위가 1993년까지 산발적으로 6년이나 진행됐지만 이 와중에 아랍계 주민 1600명과 이스라엘 군인 및 민간인 350명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 바로 아흐메드 야신입니다. 아흐메드 야신은 1937년 또는 1929년에 팔레스타인 아슈켈론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작 12살의 나이에 친구와 씨름을 하던 그는 목뼈를 다쳐 이후 평생 전신마비 상태로 휠체어 위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카이로의 알 아즈하르 대학에서 종교, 철학, 사회문제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그는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서 아랍어 교사로 일하며 동시에 대중연설가로도 활동했습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유창한 연설 실력과 지식이 그에게는 일종의 카리스마를 부여한 덕에 아흐메드 야신은 순식간에 팔레스타인의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무슬림 형제단 그리고 하마스의 출현. 이 당시 많은 아랍인들은 무슬림 형제단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아랍 최대의 사회운동단체로 이슬람 중심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선은 이슬람 원리주의, 반서방, 대중주의, 신정국가에 가깝습니다. 한때 이들의 조직원은 수백만에 달하기도 한 거대한 단체로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슬람 버전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운동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원이던 아흐메드 야신은 이내 두각을 드러내며 무슬림 형제단에 팔레스타인 지부를 세우고 무력 투쟁을 준비합니다. 1987년 인티파타 봉기 당시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는 군사 조직을 공개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하마스의 출발입니다. 둘로 갈라진 피에로와 팔레스타인 독립운동. 하마스와 아흐메드 야신은 초창기부터 무자비한 무력투쟁으로 순식간에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자 라든지
유대인과 화해는 범죄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1989년 아흐메드 야신은 아랍인 중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이들을 간첩이라는 이유로 살해했다는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와 같은 혐의가 크게 과장됐다며 아흐메드 야신은 그저 단호한 독립운동의 리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출현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는 크게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우선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 피에로를 이끌던 파타하당이 있습니다. 초기 팔레스타인 대통령인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끄는 파타하당은 1980년대 들어 무장투쟁을 사실상 포기하고 현실주의, 온건주의 외교 노선을 걸으며 오히려 대중의 인기를 잃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마스는 인티파다 봉기 이후 아랍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점차 대중의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마스는 테러를 수반한 무자비한 무장투쟁을 선호했는데 특히 이즈 아딘 알 카삼 여담이라는 하마스 휘하 무장단체가 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1920년대 아랍인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반유대인 투쟁을 이끌던 성직자의 이름을 딴 이 부대는 1991년에 창설됐습니다. 이즈 아딘 알 카삼 여단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 세력의 노선 갈등은 점점 깊어져 1995년 하마스는 피에로를 탈퇴하고 독자 세력을 선언합니다. 이 와중에 이듬해인 1996년 2차 인티파타 봉기가 일어납니다. 1차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일어난 이번 봉기는 그만큼이나 잔인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강경 진압과 하마스의 자살 폭탄 테러가 맞서면서 팔레스타인의 사망자는 무려 3,300명, 부상자는 5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망자도 1,000명을 돌파하며 2003년까지 이 봉기는 계속됐습니다. 전쟁이 격화되고 대립이 심해지면서 강경파가 힘을 얻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에 하마스는 파타를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사실상 일당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암살. 아랍인들 사이에서 하마스의 인기가 올라가고 이에 비례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도 점차 거세지자 마침내 이스라엘 정부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하마스의 지도자이자 상징적인 인물인 아흐메드 야신을 암살하는 것입니다. 이미 팔레스타인 초대 대통령인 야세르 아라파트도 수차례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를 겪은 바 있고 주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지도자들 중 상당수도 이미 암살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1972년 뮌헨 올림픽 인질극, 소위 검은 9월 사건에 참여한 피에로의 단원 중 상당수 또한 이스라엘군과 정부부 손에 암살되며 최후를 맞이했는데 이 과정을 다룬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뮌헨입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 영화를 시청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흐메드 야신의 죽음은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2004년 공군 전투기의 엄호 아래 이스라엘 헬기는 당시 기도회에 가던 야신의 행렬을 덮쳤고 미사일을 발사해 야신과 그의 경호원을 포함해 11명을 즉사시켰습니다. 하마스를 포함해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은 3일간 국장을 선포하고 애도하며 그의 사망을 슬퍼했습니다. 반대로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던 샤울 모파즈는 아흐메드 야신은 팔레스타인의 빈라덴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죽음 후에도 계속되는 전쟁과 비극. 아흐메드 야신의 뒤를 이어 그의 부관이던 압델 아지즈 알 란티시가 하마스를 이끌었지만 그도 야신과 동일한 방법으로 4월에 살해됩니다. 이 와중에 하마스의 인기는 역으로 점차 높아집니다. 아흐메드 야신이 이스라엘군에 암살당한 탓에 오히려 순교자로 그의 죽음이 미화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암살은 지금 와서 평가하면 실책에 가깝습니다. 현재까지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최대 정치 세력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의 수위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암살 직후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야신 암살을 강도 높게 비난했고 유엔 인권위원회도 암살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 요르단, 레바논, 쿠웨이트 등등도 이스라엘의 암살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흐메드 야신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 아흐메드 야신은 이처럼 지지와 비판이 극적으로 엇갈리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번 화는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제작하려고 애썼기에 그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